유럽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아시나요? 때로는 수백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때로는 유럽 전체를 휩쓸 정도로 강력했던 이 땅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고대 게르만족들의 로마 제국과의 치열한 대결부터 중세 기사들의 활약,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까지 겪어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린 뒤 유럽 대륙 한복판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발트해와 북해, 그리고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 비옥한 땅에는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중석기 시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죠. 이후 농업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 농민들이 강 유역의 기름진 계곡들을 따라 마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은 청동기와 철기 문명을 꽃피우며 발전했고, 기원전 몇 세기 무렵에는 흥미로운 문화적 분화가 나타났습니다. 남쪽 지역에는 켈트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내려온 게르만족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남부 독일의 켈트족들은 서서히 흡수되어 갔고, 라인강과 다뉴브강 일대가 모두 게르만족의 땅이 되었죠. 이 강들은 게르만족의 영토와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로마 공화국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와 게르만족 사이에 접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라인강을 건너 군단을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군사 원정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1세기 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게르마니아와 그 주민들을 로마의 완전한 지배하에 두기 위해 더 체계적인 정복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이런 야심찬 계획은 서기 9년에 일어난 투토브루크숲 전투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게르만족 연합군이 로마 군단 3개를 매복 공격으로 전멸시킨 이 참패는 로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엄청난 패배로 인해 로마는 게르마니아 정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게르만 부족들이 이 경계선 남쪽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고, 쾰른과 마인츠 같은 도시들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다 보니 로마 문명의 영향력이 게르마니아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많은 게르만족 전사들이 로마 군대의 보조부대에서 복무했고, 여러 부족들은 로마 상품들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도자기나 쟁기 같은 로마의 물질 문화, 심지어 문자까지도 게르만족 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는데, 정착 농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도시나 화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딘과 토르 같은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 종교를 믿는 전사 엘리트들이 이끄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4세기 후반 동쪽에서 훈족이 등장할 때까지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훈족이 동유럽과 중부 유럽을 침입하면서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어 로마와 게르만족 세계 모두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죠. 훈족의 침입을 피해 수십만 명의 게르만족들이 서쪽으로 로마 제국 영토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 대이동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인구 이동은 5세기에 제국 자체가 급격히 약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부족들이 새로운 터전을 개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달족과 수에비족은 로마령 스페인을 침입한 다음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했고, 부르군드족과 프랑크족은 갈리아 지역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앵글족과 섹슨족은 브리타니아 섬을 침입하여 정착했고, 서고트족은 410년에 로마시를 직접 약탈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5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서로마 제국이 사실상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자리에는 게르만족의 지배력과 로마 제도들을 혼합한 새로운 왕국들이 생겨났습니다. 고트족이나 롬바르드족 같은 게르만 부족들은
로마법과 기독교 행정 시스템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며 문화적 융합을 시도했죠. 그런데 이런 문화 융합을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것은 프랑크족이었습니다. 클로비스 1세의 지휘 아래 프랑크족은 현재의 프랑스와 서부 독일 대부분에 걸쳐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독일 동부 지역에서는 민족 대이동의 혼란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엘베강과 오데르강 사이 지역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동쪽에서 밀려온 슬라브족들로 대체되면서 전혀 다른 사회들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부와 중부 유럽의 다른 게르만족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서쪽의 프랑크 왕들이었습니다. 이들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했던 샤를마뉴는 북동쪽의 이교도 색슨족들을 상대로 무려 30년간이나 잔혹한 전쟁을 벌여서 왕국을 대폭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바이에른족과 롬바르드족까지 정복하여 자신의 세력권을 남쪽으로 이탈리아까지 확장했죠. 이런 막강한 권력과 독실한 신앙심을 인정받아 샤를마뉴는 800년 크리스마스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관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 서로마 제국의 칭호가 상징적으로 부활했고 훗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고 될 이념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죠. 샤를마뉴가 81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북방 수도로 삼았던 독일 도시 아헨에 묻혔지만 그의 제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샤르마뉴의 손자들은 843년에 그의 제국을 서로 나누어 대략 세로로 3개의 영토로 분할해버렸거든요. 현재 독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부 지역은 동프랑키아로 불리게 되었고 독일인 루트비이와 카롤링 왕조의 후손들이 통치했습니다. 919년에 독일 공작들은 색슨족 출신의 하인리히 1세를 최초의 비카롤링 왕조 왕으로 선출했고 이로써 오토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일된 독일 국가의 기초를 확실하게 세운 사람은 그의 아들인 오토 대제였습니다. 955년 레이펠트 전투에서 헝가리의 마자르족을 결정적으로 물리친 뒤 오토는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962년에 신성 로마 황제로 대관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중세 성기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은 유럽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었고 반독립적인 공국들과 백장령들, 주교령들, 자유제국 도시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봉건적 연합체였죠.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나 그의 손자 프리드리히 2세 같은 황제들은 강력한 통치자들이었지만 독일 전역의 수많은 영주들을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지역 영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이 넘어갔고 1356년 카를 4세 황제가 황금칙서를 발표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 황금칙서는 앞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모든 새로운 황제를 7명의 독일 제후들이 선출하도록 규정했거든요. 그 결과 중세 후기까지 독일 영토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오직 공동 황제에 의해서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독일인들은 언어적 유대감을 공유했고 널리 퍼진 중세 문화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쾰른과 스트라스부르 같은 도시들에는 웅장한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이 세워졌고 독일의 기사들과 용병들은 십자군 원정에 함께 참전했습니다. 1386년에는 하이델베르크 같은 대학들이 설립되었고 독일 수공업자들과 상인들은 한자 동맹 같은 상업 조직에서 크게 번영했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계 사람들의 동유럽으로의 대규모 이주도 일어나서 많은 독일인 정착지들이 생겨났고 현재의 폴란드와 체코 일부 지역에 독일 문화가 전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트해 지역의 광대한 구역들이 튜턴 기사단의 십자군 원정에 의해 정복당했는데 이 기사단은 대부분 독일 기사들과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가 시작되면서 독일과 신성 로마 제국 전체는 잠깐 동안 정치적 통합을 경험했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 황제가 표준화된 법률과 정책을 갖춘 더욱 통합된 국가의 등장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제국 개혁들을 도입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진전의 대부분은 1517년 독일어권 세계에 일어난
지각 변동급 사건인 종교개혁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의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가톨릭 교회의 남용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죠. 루터의 개혁 요구는 1440년경 마인츠에서 요한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 덕분에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에 대한 항의와 비판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퍼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신학적 논쟁으로 시작된 것이 곧 제국을 종교적이고 정치적 노선에 따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북부와 동부 독일의 영주들은 루터의 개신교 사상의 매력을 느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남부와 서부 지역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곧 독일 전역에서 수십 년간의 분쟁과 종교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던 카를 5세 황제는 1547년에 개신교 제후들을 상대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새로운 운동을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종교적 교착 상태는 마침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공식화되었고 각 영주가 자신의 영토의 공식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었고 1618년 3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독일과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들 중 하나였죠. 보헤미아에서 가톨릭 합스부르크 왕가에 맞선 개신교 귀족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가장 파괴적인 전투들이 독일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군대들이 시골 지역을 약탈했고 독일 민중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1648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약 450만에서 800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와 기근, 질병이 겹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갈등은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17세기 말 신성 로마 제국의 분권화된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개의 공국들과 후장령들, 선제후국들, 자유도시들이 독일 영토 전역에 흩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두 나라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엔나를 기반으로 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는 수세기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연이어 배출했으며 광활한 다민족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선제 후국이자 나중의 왕국이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17세기 선제 후 프리드리히 비렐름과 18세기 프리드리히 대왕을 중심으로 한 호헨촐레른 왕조의 통찰력 있는 지도력 아래 프로이센은 군사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대왕은 프로이센의 관료제와 군대를 현대화했고 이를 이용해 18세기 중반 유럽 전역의 세력 균형을 뒤바꾼 대담한 전쟁들을 벌였습니다. 슐레지엔 전쟁들과 7년 전쟁 동안 프로이센은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러시아 및 기타 적국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7년 전쟁이 1763년에 끝났을 때 프로이센은 영토를 거의 2배로 늘렸고 인정받는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독일의 정치는 합스부르크 가문 오스트리아와 호헨촐레른 가문 프로이센 간의 경쟁으로 좌우되었습니다. 18세기는 독일이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괴테와 쉴러 같은 문학의 거인들이 바이마르에서 작품을 썼고 칸트와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바흐와 모차르트 같은 음악 천재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여 종종 독일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 궁정과 개인 저택에서 공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민족주의의 이상을 어느 정도 확산시킨 이런 문화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독일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과 그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고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을 통해 확산된 사상들은 처음에는 독일인 일부에게 계몽주의의 사상에서 영감을 얻은 이성과 합리주의의 승리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비엔나와 베를린의 왕실들은 프랑스 국왕의 전복과 자유, 평등, 박애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792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연합군에 합류하여 프랑스를 침공하려 했을 때 군사적 갈등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곧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는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반격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독일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유럽 대륙 전체를 휩쓸 갈등들이 촉발되었습니다. 1806년에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차례로 물리치고 독일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해 7월에 그는 16명의 독일 제후들을 압박하여 라인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부와 남부 독일을 아우르는 프랑스의 위성국가였습니다. 며칠 후인 8월 6일에는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란츠 2세가 프랑스의 압력에 밀려 퇴위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샤를마뉴 시대부터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도가 종말을 고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지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독일 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에서 실패하고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한 후 독일군들은 연합군의 마지막 공세에 가담하여 프랑스로 진격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들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합의된 결정들 중 하나는 새로운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300개가 넘었던 구제국의 주권 국가 수를 39개로 줄인 느슨한 연합으로 본질적으로 상호 방위를 제공하고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19세기는 독일이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독일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48년에는 자유주의 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었고 독일이 그 중심 무대였습니다. 입헌 정부와 국민적 통합, 자유주의적 권리들을 요구하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전독일 국민의회가 소집되어 통일 독일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프로이센 국왕에게 제국 왕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국왕이 이를 거부했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지원을 받은 보수 세력들이 이듬해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실망하여 이민을 떠났습니다. 반면 독일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통일과 자유라는 대의가 불안한 잠복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에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독일 경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으며 특히 철도와 석탄, 철강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라인란트와 작센에서 그러했습니다. 1850년대와 1860년대에 프로이센은 이런 경제 성장을 활용했고 군사력과 결합하여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지휘하에 무력으로 독일 통일을 주도했습니다. 1862년 프로이센 수상으로 임명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프로이센의 지배하에 독일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1년의 짧은 전쟁들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1864년에 덴마크를 먼저 물리치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공국들을 점령했습니다. 1866년에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하여 퀘니그레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했습니다.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1867년에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를 총재로 하는 새로운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었습니다. 바이에른과 비르텐베르크, 바덴, 헤센 같은 남부 독일 주들은 이 연방에서 제외되었지만 방어 조약을 통해 프로이센과 연계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외부의 위협이나 전쟁만이 이 남부 왕국들을 설득하여 프로이센 편에 서서 정치적 연합에 가입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기회는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부상하는 세력에 점점 더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그해 7월 나폴레옹 3세 황제는 신속한 승리를 기대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대신
프로이센과 남부 독일 동맹국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몇 주 만에 프랑스군을 포위하고 세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후 파리를 포위한 후 비스마르크와 독일 제후들은 통일된 독일 제국을 선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871년 2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의 찬란한 거울의 방에서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의 세가 카이저로 선포되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빠르게 유럽에서 강력한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석탄과 철이 풍부하고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았던 새로 통일된 독일은 숨가쁘게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1900년경에는 영국과 미국과 경쟁하며 세계를 이끄는 산업 강국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에센 같은 독일 도시들에는 공장들과 노동자들이 넘쳐났고 철도가 제국 전역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산업적 힘과 더불어 이 시대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탁월함도 키워나가서 아인슈타인과 플랑크 같은 과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비스마르크가 수상을 맡는 연방 군주국으로 제국이 통치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의 매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선구적인 사회복지 법안들과 노령연금, 건강보험을 제정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국가 통제를 주장하기 위해 문화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비스마르크의 전략은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금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882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이탈리아와 복잡한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에 독일을 더 이상 유럽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만족스러운 국가라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제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88년 빌헬름 1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은 아들 프리드리히 3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잠깐 동안만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다가 젊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만의 통치를 주장하고 싶어하던 빌헬름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1890년에 노령의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통치에 더욱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독일을 영국과 동등한 세계적 제국주의 국가로 격상시키려 했습니다. 빌헬름의 지휘하에 독일은 대규모의 현대 해군을 건설하고 아프리카와 태평양의 식민지들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노선은 공격적이고 민족주의적이어서 독일과 다른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고 20세기 초에는 대륙 전역에 경쟁하는 세력 블록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의 관계를 공고히 했고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은 각자의 동맹체제를 형성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다시 한번 전면전의 위험에 처한 긴장의 화약고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을 폭발시키려면 작은 불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1914년 7월 오스트리아의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암살당하자 동맹체제들 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맹국들은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로 구성된 연합국과 맞섰습니다. 독일군은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14년에는 파리에 거의 도달했지만 마른 강에서 저지당했습니다. 동쪽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들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곧 참호전으로 치닫게 되었고 특히 서부 전선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수년간의 교착 상태와 대량 학살,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독일의 힘은 점차 약해져 갔습니다. 1918년 12월이 되자 독일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고 패배가 다가오자 제국 정부는 붕괴되었고 빌헬름 2세 황제는 12월 9일에 퇴위하고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 일 후인 11월 11일에 휴전협정이 발효되었고 총성이 멈췄습니다. 독일이 협상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합국 지도자들이 평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결과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가혹한 것이었고 독일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변 영토를 프랑스와 폴란드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조약의 징벌적 조항들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독일인들에게 충격과 굴욕을 안겨주었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이룬 독일의 정당성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9년에 탄생했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좌우 양측의 정치적 폭력과 막대한 전쟁 부채, 경제적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독일은 사회적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안도감은 표면 아래에 깔려 있었고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은 국가의 경제 회복에 또 다른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제국의회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자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능력이 없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분위기 속에서 독일 정치의 급진 우파가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독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치들은 현대적인 선전 기술과 대중 집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선거 지지가 급증하고 1933년 히틀러가 수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나치 이념에 따라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무자비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히틀러 정권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군국주의, 인종 이념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나치들은 증오심에 찬 반유대주의를 퍼뜨렸고 그로 인해 수세기 동안 독일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악마 취급을 받고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도망칠 수 있는 동안 나라를 떠났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국내적으로 권력을 강화한 뒤 전후 질서를 전복하려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독일은 재무장했지만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유화 정책에 빠져 있었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일본 제국과 동맹을 맺은 뒤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어 사용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 영토 합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만에 1941년 중반까지 독일군은 프랑스에서 소련 서부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히틀러의 정복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 슬라브족들이 나치 점령하에 놓였고 이 정권의 인종정책은 박해에서 체계적인 대량 학살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42년이 되자 독일의 전쟁 진전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국과 소련, 미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공세에 나섰고 그 후 3년 동안 동쪽과 서쪽에서 점차 독일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1945년 봄이 되자 독일의 많은 지역은 폐허가 되었고 곧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더 이상 통일된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합국들은 독일 전역에 걸쳐 여러 구역을 분할하여 점령했으며 마찬가지로 베를린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독일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궁극적으로 독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방 연합국들은 경제적으로 각자의 지역을 합병하여 자유시장 경제 노선에 따라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소련은 해당 지역의 산업 자산을 몰수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협력이 약화되었습니다. 1949년이 되자 독일이 단순히 점령군에 의해서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내려진 이념적 철의 장막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쪽의 3개 지역은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서독으로 흔히 알려진 독일 연방공화국을 형성했고 소련 지역은 동독이 되었습니다. 20세기의 나머지 수십 년 동안은 이념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최전선을 형성한 두 경쟁하는 독일 국가들이 냉전을 벌였습니다.
둘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서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고 동독은 억압적인 일당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중앙계획 경제를 갖춘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단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상징적으로 드러났는데 이 장벽은 동독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베를린을 봉쇄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독일은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동독의 경제는 침체되었고 겉보기에 안정된 공산주의 정권의 표면 아래에서 불만이 끌어올랐습니다. 결정적인 해는 1989년으로 동독 전역에서 자유와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대규모 시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압도당한 동독 지도부는 마침내 양보했고 12월 9일 밤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동독 국민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이 검문소로 몰려들었고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벽 꼭대기로 올라가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의 냉전 분단이 종식되었음을 상징했으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개의 동독 주가 연방공화국에 가입하여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베를린은 다시 한번 국가의 수도가 되었고 통일된 독일은 곧바로 국제 무대에서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유럽 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엔지니어링과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독일의 긴 역사적 여정은 그 모든 승리와 비극을 담고 있으며 유럽 역사의 중심 주제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